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글루텐 3편 DPP4 효소는 과연 밀가루를 완전히 분해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셀타임 글루텐 S를 계속 얘기하니까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 저희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채널은 협찬이 전혀 없고 광고도 전혀 안 받는, 그리고 조회수에도 관심 없는 정말 매단되는 순수한 채널이에요. 아셀타임의 글루텐 S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혹시나 저희 회사와 무슨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번에 방송을 듣고 임 교수님이 광운대에서 하는 기능학 과정을 배우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처음 함께 찍었었던 영상을 보신 애독자 중에 한 분이 강원대학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바이오 의료 경영학과에 마이크로바이옴 경영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전화 드려서 상담해드리고, 네, 9월부터는 입학을 하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야, 그거 대단한데요? 그렇게 배우시면 본인의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굉장히 수업하는 거 좋아하시고, 제일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앉아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기능학 과정은 사람을 치료하고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중고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건강이 중요한데 네, 그걸 안 배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불량식품 사 먹는 거냐고, 정신없게.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불량식품이 너무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살찌고, 네. 애들 제가 검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골다공증도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설마 어린애들이 골다공증 있을까라고 네, 해가지고 검사를 안 하겠죠? 네, 근데 제가 해보면은 골다공증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염증 일으키는 음식들, 몸을 네, 환성을 일으키는 음식들 먹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칼슘이 많이 분해되니까, 음, 그렇게 해서 칼슘이 많이 소비되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건데,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키가 안 큰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보면은, 아니, 골다공증이 있는 아이가 다른 거를 해가지고 키가 클까요? 제가 아직 대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네, 오늘은 아까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화 효소를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댓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글루텐을 분해시키는 걸로 널리 알려진 DPP4 효소와 아셀타임 글루텐 S의 차이점이 어떤가, 이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효소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소화 효소는 대표적인 게 아밀라제, 침속에 있는 거, 리파제, 그다음에 프로테아제,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 거, 그다음에 우유 분해하는 것도 있죠. 락타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는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생명 유지 필수적이거든요. 임 교수님이 소화 효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효소는 인체 생명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효소의 중요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효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에 효소가 없다면 장내에서 분해가 아니라 부패되면서 가스나 복부 팽만, 복통 등 여러 통증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의 작은 분자로 분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양소의 흡수 자체가 안 돼서 영양 결핍이 발생이 되고, 또 당연히 에너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가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효소를 많이 써버리면은 빨리 늙고 빨리 그다음에 죽게 되는 빨리 거죠. 죽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효소를 우리가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효소를 아껴 쓰는 게 정말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지키기 힘든 건데, 식사하실 때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오래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면 효소를 많이 아껴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충분한 저작 운동은 물리적으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작게 잘라주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양의 효소로도 충분한 소화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도 고유하게 포함된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식이효소라고 하거든요. 식사하실 때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함께 드셔주시면 내 몸의 효소를 아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선 조림할 때 물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하는 것들이나 또 탕수육 소스에도 파인애플을 넣어서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리고 동치미 같은 그런 무김치를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평소에 너무 과식하지 않고 특히 밤에 야식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효소를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항노화와 이 수면 영장에 다 헬스 라이프 스팬에 다 도움되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거의 매일 먹어요, 일부러. 가공 음식들에는 효소가 없잖아요. 그쵸. 음식도 너무 끓이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찌거나 굽거나 이래도 거의 효소가 다 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토마토랑 샐러리랑 당근이랑 치아씨드 아마씨 그다음에 제가 만든 펜타 방탄 프로틴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네. 믹서에 갈아요. 어. 갈아서 그거를 먹으면 거기엔 다 살아있는 것만 들어있으니까 그 효소를 그렇게 해서 많이 보충을 하고, 보통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거의 막 그 요리를 한 거기 때문에 효소가 별로 네.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효소를 조금 살리고 싶으시면 육고기를 먹을 때는 육회 이런 효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회도 효소가 있는데 요즘에 회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중금속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야채를 좀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좋고, 생야채. 근데 또 야채도 렉틴 독소에 반응해 가지고 배가 부글부글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짧게 데치면 많게는 50% 정도 효소를 보존할 수가 있고요. 약간 물만 빼는 거 저온에서 건조할 때 한 40도에서 70도 사이 정도로 할 때도 한 반 정도의 효소를 갖다가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결국에는 효소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항노화가 되고 그 가공식품만 맨날 먹으면은 빨리 노화가 오고 빨리 죽는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디피포 효소니까 그 디피포 효소에 대해서 어떻게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내에서 어떻게 글루텐을 분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DPP4 효소같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효소는 인체 내에서 효소로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잘 활성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이 바로 pH입니다.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성이냐, 알칼리성이 염기성이냐 이런 거를 구분하는 지표인데요. 우리 인체는 각 기관마다 pH가 다 다른데 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소화 효소가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의 pH가 2에서 2.5의 강산성이 유지가 되어야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바로 소장인데요.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 곳인데 역시 소장의 pH가 잘 유지가 되어야 효소의 작용이 잘 활성이 되어서 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사람마다 pH 환경이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위의 pH가 높아져서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위의 pH가 높아져서 소화의 불편감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 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pH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외부에서 소화효소를 섭취를 해줘도 그 효소의 활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DPP4 효소를 먹었을 때 효과를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밀가루를 먹을 때 밀가루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디피포 네. 효소를 사서 같이 먹으면서 되게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디피포 효소는 강한 위산에서도 살아가지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충분한 시간 동안 체류를 해서 글루텐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람마다 위의 산도와 소장의 네. 산도와 그다음에 체류 시간에 따라서 글루텐 분해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DPP4 효소가 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섭취하는 사람의 pH가 잘 유지가 되어야지 활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외부에서 섭취한 효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인체 내에서 이 반응하는 시간, 그 반감기가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화기관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물을 다 분해해 줄 수가 없고 DPP4 효소만으로는 글루텐 사슬을 분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DPP4가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밀가루 음식 속에 글루텐은 굉장히 강력한 펩타이드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글루텐의 글리아딘의 분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나 논문들을 봤는데 DPP4 효소가 글루텐을 완전히 분해한다는 내용은 없고 제한적이라고 돼 있고 특히 이제 네. 글리아딘은 분해를 하기 힘들다고 네. 완전히 분해되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맞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DPP4 효소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정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위산을 통과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 체내에서 분비되는 DPP4 효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먹는 밀가루 분해 역할로 영양제로 되어 있는 DPP4 효소는 위를 지나서 장에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일단은 산성을 통과해야 되니까 일반 알약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캡슐도 효과가 없고 장 용종으로 돼서 장까지 살아남아서 가는 그렇게 된 DPP4 효소만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셀타임 글루텐 S는 인체 내에서 어떤 조건이 맞아야 활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허균주 자체가 글루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글리아딘까지의 분해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셀타임은 그냥 섭취만 해주시면 나의 어떤 건강 컨디션과 상관이 없이 글루텐이 분해가 되도록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루텐 분해뿐만이 아니라 장상피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세포를 개선까지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에 비해서 글루텐을 분해하는 기능은 굉장히 좋게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체의 소화 효소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잘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스트린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유액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 췌장의 아밀라제를 증가시켜주고 프로타제 활성도 증가시켜주고 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별도의 균주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물들이 충분히 소장에서 잘 분해될 수 있게 인체의 소화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한 그 소화 효소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 없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타임이 소화 대사의 기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 유익균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익균 85%, 유해균 15%인 건강한 세균총으로 맞춰둬서 유해균의 활동도 억제시켜주고 장 육모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장 점막이 손상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흡수장애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밀가루 먹으면 배가 멍멍하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그 소화 잘 된다고 해요. 네. 배가 가스가 안 차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가스린 호르몬도 또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글리아딘까지 분해를 하는 거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이나 장내 그 세균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면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DPP4를 다 이거로 대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밀가루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한 병이 또 우리나라도 많지만 외국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살타임이랑 DPP4를 정리해보면 DPP4는 위산을 또 통과해야 되고 장 용종으로 돼 있어야 소장에 가고 소장에서의 체류 시간도 보통 음식이 한 2시간에서 6시간 머문다 그러는데 DPP4 자체가 글리아딘까지 완전히 분해된 연구는 없고요. 네. 근데 아셀타임의 글루텐 S는 많은 실험이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본 거로는 DPP보다는 훨씬 월등하다는 거를 느꼈고 이거를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처방도 해보고 관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당분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밀가루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밀가루 음식들을 아예 안 먹고 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드시고 싶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설타인과 함께 건강하게 섭취하시면서 내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직접 아셀 빵이랑 아셀 라면을 만들어 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임 교수님이 다음 영상에는 한번 화면으로도 직접 나와서 출연해 주시고, 아이고, 네. 그리고 글루텐 에스가 들어간 거를 빵이랑 라면에 어떻게 넣어서 네. 한번 실제로 먹어보면서 네. 밀가루가 민감한 분을 초대해서 반응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리와 먹방에다가 네. 효과 검증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이것의 기능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